세상이 이제 소음이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많은 그런 콘텐츠가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음을 관통하는 진짜 목소리를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 생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읽는 일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은 소음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너무나 범람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중요한 흐름을 읽기가 힘든 거죠. 공병호 TV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흐름을 읽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세상 흐름을 읽는, 그리고 준비를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정말 한국 상황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전체가 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삼성 위기에 대한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 삼성에 근무하신 분 이야기를 직접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진짜 죽는 줄도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죽어봐야 죽는 줄 알죠. 죽어보면 이제 죽는 줄 알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것을. 급속히 가라앉는 그런 현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는 뭐 삼성의 임원이나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뭐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만나더라도 속내를 대부분 다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한 중견 기자가 삼성 임원을 만나서 나눈 대화를 여러분들 소개를 했네요. 저는 작가 생활을 오래 해놓으니까 그 대화의 몇 대목만 보면은 제가 만나보지 않았지만 현장 상황을 되게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제목에 벌써 뭐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삼성 내부에도 혁신이 사라지고 간절함, 절실함도 없어진 겁니다. 삼성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삼성 실상이 이 정도면은 다른 데는 어떻겠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정리했는데 굉장히 귀한 인터뷰입니다. 얼마 전에 만든 삼성 고위 임원은 기자한테 이제 속내를 털어놓은 거죠. 이제 삼성은 그저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그 고위 임원은 삼성의 외부와 내부에서 원인을 찾았는데 외부는 중국이다 한 거죠. 중국이 일단 특정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은 한국은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 먹고 살 겁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삼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성의 고위 임원이. LCD가 중국에 진출하며 포기했고 중저가 TV가 포기했고 스마트폰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메모리 반도체도 별반 다르지 않고 일단 중국에 진출하면 다 손을 떼는 겁니다. 이 임원은 삼성이 반도체로 수십조 원씩 벌 때도 있었지만 첨단 라인 하나 짓는데 20조 30조 원이 들어간다. 요즘은 과거처럼 대규모 수익을 올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기자가 묻죠. 그러면 삼성은 뭘 먹고 살 겁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보여서 답답하다, 그 이야기인 거죠. 많은 정보를 이렇게 대하니까 정보를 변별하거나 경중을 가리는 그런 능력들은 많이 제가 발달돼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럼 삼성 뭘 먹고 살 겁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고위 임원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진짜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면 진짜 배 굶을 겁니다.
제가 저주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안 보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삼성 고위 임원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데도 이제 사회는 전체적으로 일 안 하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멀다게 여러분들 기업을 때리는 그런 입법들이 강행 통과되고 있는 거죠. 이래가 안 망하면 제가 볼 때는 기적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 이런 뼈아픈 질책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진출하기만 하면 한국은 사업을 접어야 된다. 그게 배터리든 메모리 반도체든 전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삼성은 뭘 먹고 사느냐? 그게 안 보여 답답하다. 다들 이런 월급은 나오니까 월급쟁이 마인드를 갖고 살 테니까 기업을 보든 나라를 보든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찾기가 힘든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60대 70대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내 세대가 이런 고생을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다 사업도 하고 자기 인생도 끌어왔거든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냥 당대 다 해쳐먹고 여러분들 다 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사람은 빵으로도 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사명감 책임의식 이런 걸 갖고 살지 않습니까? 나라를 보든 회사를 보든 어디를 보든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냥 봉급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대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때우고 봉급만 나오면 그냥 땡인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후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들던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들어오면 다 손을 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럼 앞으로 삼성은 뭘 먹고 살 겁니까? 삼성이 이 정도인 겁니다. 삼성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삼성이 그저 그런 기업이 된 데는 내부 원인도 크다. HBM 이야기를 꺼냈다. 삼성은 언젠가부터 1,000억이 넘는 고가 반도체 장비를 들여오면 나사 하나조차 절대 풀어보려 하지 않는다. 잘못 건드렸다가 AS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해서 그렇다. 하이닉스는 장비를 뜯어보고 조립도 해보면서 업그레이드했다. 10년 노하우가 쌓였고 기술력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다. 초기에 이런 한국 기업들이 일었을 때 전부 다 이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 제품을 가져다가 해체를 해가 여러분들 역순으로 맞춰가 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도전정신 패기 이런 것이 초기에는 어느 산업들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 가는 길이 뻔히 보이는 겁니다. 1990년대 삼성은 달랐고 당시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에 1,000억 2,000억씩 각출해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신사업을 추진했다. 무선 통신이 없을 땐 CDMA 브라운관 TV가 압도할 때 그렇게 얇은 TV가 가능하나 눈총을 받으며 LCD에 도전했고 디지털 카메라에 나오기 전에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었고 10년 뒤를 보고 투자해서 20년 30년을 먹고 산 것이다. 그 혜택을 지금 세대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대는 아무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앞 세대가 고생하면서 그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한테 뭘 물려줘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고 60대 70대를 뛰었던 겁니다. 그래 지금 밥술을 먹게 된 겁니다. 지금 책임감이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익 생기면 전부 다 나누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이기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10년 뒤를 보고 투자해 20년 30년을 먹고 산 것이다. 간절함이 기술력 차이를 만들었다. 세상사를 관통하는 것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절실하고 간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작은 것도 이루낼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공자왈 맹자왈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 사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집중해서 일하고 더 성실히 일하고 더 많이 일하고 이래야 이길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빼앗길 겁니다. 한국은. 그래 중국의 이름들 발밑에 그냥 밟힐 겁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주 4일째 4.5일째 그래 해라 하고 싶으면 실컷 놀아라. 실컷 그냥 죽도록 한번 놀아봐라. 나중에 먹을 게 없을 거니까. 경쟁국들이 여러분들 날밤을 새가 뛰는데 주 4일째 4.5일째 에라 인간들아 자식들하고 생고생할 거다 이야기죠.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절실함 주인의식도 없는 겁니다. 대충 때우는 겁니다. 1등이 된 삼성은 간절함이 사라졌고 혁신도 모험도 하지 않았다. 삼성이 그런 겁니다. 특별한 삼성이 여러분들 삼성 고위 임원을 만나서 중견 기자가 여러분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소회를 피력한 겁니다. 절실함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뭐. 간절함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고 진실됨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세상이 전부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전부가 여러분 사기를 치더라도 다 입 다물고 사기가 뭡니까? 전혀 사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고생할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중견 기자가 이 여러분들 전수용 기자가 삼성 고위 임원을 만나 가지고 속리를 털어놓는 이야기가 앞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곳간에 여러분들 채워놨던 치즈는 다 바닥이 나가고 건들건들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10년 뒤를 보고 투자해서 20년 30년을 먹고 산 것이다. 간절함이 기술력 차이를 만들었고 하지만 1등이 된 삼성은 간절함이 사라졌고 혁신도 모험도 하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은 뒷심이 참 없는 것 같아요. 뒷심이. 중국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꾸준히 뭔가를 해나가는 것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달아오르다가 그냥 제풀에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성 나무랄 거 없다. 나라 전체가 주인의식을 잃어버렸고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져도 대다수는 그냥 관심이 없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다 주인이 아닌 겁니다. 다 나그네인 거죠. 나그네. 지 나라인데 지 나라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내 눈에는 별로 없는 겁니다. 늙거나 젊으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늙어가지고 이런 북망산 갈 일이 바로 내일 모레인데도 뭡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뭡니까 어떻게 이런 권력에 빗붙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잘 될 생각만 하는 겁니다. 한심한 겁니다. 삼성 나무랄 일 없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주인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삼성 나무랄 일 없다. 나라 전체가 주인의식을 잃어버렸고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져도 대다수는 그냥 잠잠하다. 중국 때문에 큰일 났다고 온 사람들이 다 알게 됐지만 몇십 년대 좀 더 놀궁리만 하고 있는 거다. 오늘 방송 초두에 너무 싸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큰일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절박감을 갖고 전력 투구하지 않는데 이룰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사업이든 인생이든 나라든 마음이 있어야 물질도 뒤를 따라온 것이다. 마음이 떠났는데 놀궁리만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이 성사가 되겠냐. 야. 나라가 완전히 나사가 풀린 상태다 이야기죠. 배가 이런 고파봐야 이제 정신 들을 때 배가 고파도 이런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일본 탓하는 것처럼 다 여러분들 부자 탓이고 사업하는 사람 탓이고 누구 탓이고 되겠죠. 큰일 작은 일 한국은 기본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본을. 기본을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기본을. 그래서 병이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도 상법을 바꾸고 노동법을 이런 바꾸고
그래도 여러분들 뻔히 거짓말 칩니다. 코스피 5천 간다고. 그러니까 다들 뭐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코스피 5천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달러 구하기가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는 세대들 가운데 상당수는 알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예. 달러. 예. 그 달러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예. 코스피 5천이 아니고 먹고 사는 일이 엄청나게 힘들어지겠죠. 오늘 이 삼성 고위 임원을 만나 가지고 그럼 삼성 뭘 먹고 살 겁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조금 제가 열받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고 때를 놓치게 되면은 공부도 때가 있고 사업 기회도 때가 있고 투자도 여러분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놓치게 되면은 고생을 하게 되고 고생을 하다 보면 비명이 터져 나오고 곡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죠.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뭡니까? 한쪽에 모여 가지고 울고 벌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박감이 있고 절실함이 있어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라면 끓이가 20분 정도 지난 다음 상태처럼 푹 풀어져 가지고 정신력이 혼미하고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보니까 조선일보의 사설 보니까 여기 우측 상단에 민간방송사장까지 강제 교체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게 자유민주국가가 맞나 이런 여러분들 사설 쓴 사람이 이게 글을 써가지고 제가 가슴에 콱 와닿는 것은 조선일보 사설 쓰는 사람 입에서 우리가 자유민주국가가 맞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노.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 정신 좀 차리라고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잖아. 이제 이런 말 할 가치가 없다. 차는 다 떠났고 이제는 뭐 죽도록 고생하는 길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글 제목 보자 나오는 겁니다. 자유민주국가가 맞냐 모르냐. 응?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핵심은 이번에 민간방송기업인 YTN하고 이런 두 개 회사의 사장을 3개월 내에 정부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박은 법을 통과시킨 모양입니다. 내가 기가 차가지고 그 회사는 지배주주가 4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민영화를 한 기업인 거죠. 민주당이 지난 5일 날 일방 통과시킨 방송법에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YTN과 연합뉴스TV는 공영방송이 아니다. 민간방송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법으로 사장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법에 규정했다. 위헌적인 발상이다. 위헌이고 나발이고 뭐가 있냐 이야기죠. 권력 잡은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데. 조선일보 글 쓴 양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논설위원 가운데 하나 그죠. 지금 와가지고 뭐 위헌이고 나발이고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죠. 그냥 본인들이 원하면 다 하는 건데 집권 2년 2개월 돼가지고 이러면 이 정도니까 나라를 송두리째 바꿀 거 아니야. 조선일보 전부 거기에 대한 찬동한 거 아니야. 국민들도 대부분 그랬고. YTN의 체제 주주는 유진그룹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사장을 임명하고 있다. 민간기업인 겁니다. 민간기업. 연합TV뉴스는 연합뉴스가 지분 30%를 가졌지만 나머지 70%는 을지재단과 화성개발 등 민간 소유다. 민간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법에서 여러분들
그냥 CEO하고 다 교체할 수 있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두 언론사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사장을 교체하는 조항을 법으로 못 박았다. 사장 추천위원회도 노동조합과 합의에 구성토록 의무화했다. 모두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상법이 뭐가 필요하냐 이야기죠. 그냥 우리가 권력을 다 잡았는데 우리한테 누가 대들고 대들고 있는 인간들 나와봐. 감방에 쳐넣어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 너희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대들어봐. 정당은 그냥 해체시켜버리는 것이고 너희들은 감방 쳐넣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감방 쳐넣으라고 이런 판사들도 감방 쳐넣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울고 불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들 희망의 찬가를 갖고 살아야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보는 시국의 여러분들 전망이나 진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안일하고 그렇게 주인의식이 없고 그렇게 정직하지 않고 그렇게 불성실하고 사회 지배 엘리트나 지식인들이 그렇게 이런 비겁하고 해가지고 그게 나라를 어떻게 지킵니까? 다 넘어간 겁니다. 예. 민간 언론 기업인 YTN과 연합뉴스TV 사장을 법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우연적인 발상이다. 뭐 우연이고 나발이고 떠들어 봐더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우연적인 발상이라고 치자. 너희들이 어쩔 건데 이 바보들아. 우리 세상이 됐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너희들이 어쩔 건데 이 바보 천치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사람들. 야 바보 천치들아. 조선일보가 뭐라고 쓰든 관계가 없다 이야기죠. 예? 설상 우연적인 거라고 치자. 응?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야기죠. 헌재에서 다 우리 손 들어줄 건데 너희들이 어쩔 건데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보시면은 민주당도 민간방송 사장 강제 교체가 우연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것은 민주노총사나 언론노조가 요구하고 보도 전문 방송을 독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YTN의 경우 이미 지난달 사장이 민주당의 압박에 자진 사퇴했지만 언론노조는 수뇌부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전부 다 갈아치우겠죠. 그럼 보직들이 다 나오니까. 민주당을 밀어준 언론노조가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건국 이후에 한 70여 년 만에 가장 큰 변혁이 나라에 일어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언론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두 회사의 수뇌부를 다 싹 갈아치우겠다. 아니 우리들 세상이 되었으니까 우리들이 전부 다 먹어야겠다. 그게 옳지 않다고 우리가 하는데 옳지 않은 게 어디 있나. 우리가 하면 옳은 것이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권력 잡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야.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선한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정의로운 일인 것이야.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여기가 자유민주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의문을 가지다 안 가지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판세는 다 기울였었으니까. 글 쓰는 사람이 글을 쓰고 싶을 테니까 그렇게 글은 써야겠죠. 여기가 자유민주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100마디 이야기해봐야 역대 정권들은 모두 방송사를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민간회사 사장까지 교체하지 못했다.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 조선에 논술 쓴 사람이 한 번도 겪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고 나발이고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 우리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권력을 쥐었다는 것이. 그리고 권력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체제가 바뀐 것을 알겠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럼 알 수 없는 일이고. 아침에 좀 냉정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금 속상한 사람도 있겠지만 불편한 진실은 그냥 정면으로 돌파를 해야 이런 세상에서 이제 사는 방법을 구해야 되는 거죠. 저마다 이런 세상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말이고 이런 게 이제 필요 없는 겁니다. 법은 만들면 되는 것이고 사법부에 가더라도 다 여러분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판결이 내려질 테니까 꼼짝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한데 언제부턴가 나라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패기를 잃어버리고 비겁한 쪽에 여러분들 서고 악과 타협을 한 거죠. 국민들도 악과 타협했고 지배 엘리트도 여러분들 악과 다 타협했고 판사들 언론사들 대학 교수들 전부 다 여러분들 악과 타협을 한 겁니다. 악과. 어떤 사람은 좀 강하게 타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타협을 하고 지금은 이런 백약 무효입니다. 지금은 백약이 없는 거죠. 한국의 지도층 인사들 전부 다 어디 한 사람도 제가 참 사람이 괜찮다는 사람이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한국의 정치 논평을 거의 안 하는 겁니다. 무슨 야당이지 야당에 옛날에 그래도 좀 논평할 때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가 다 사꾸라고 사기꾼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런 분야에 손을 떼기로 한 겁니다. 단 정책이나 제도는 논평을 하는 겁니다. 전부가 다 사기꾼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선거를 통해 이런 권력 교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뭐 희망이나 낙관을 가지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그걸 여러분들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체제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체제를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엑시트를 하는 건데 엑시트는 뭐 너무 힘든 거죠. 체제가 여러분 물과 공기하고 같아 가지고 한 사람도 그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제를 잘 여러분들 유지 보수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손사래를 치고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걸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음해하고 비난하고 역사가 여러분 하나도 버릴 게 없지 않습니까? 자주 소개하는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응준 작가가 오늘 마침 남로당 박헌영의 최후를 이렇게 여러분들 다룬 글을 올렸네요. 박헌영. 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젊은 날의 김일성입니다. 이게 주 북한 소련 대사고 이게 박헌영입니다. 사람이 좀 나약하게 생겼네요. 나약하게. 일제시대 때는 좀 식자층들이 일본을 가가지고 공산주의에 많이 젖었죠. 공산주의에 많이 젖었기 때문에 작가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월북한 사람들도 많았고 박헌영은 그런 좌익사상에 문들어 가지고 6.25 전쟁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노력했던 그 선택을 지금 이제 이렇게 100여 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이런 식자층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걸 보게 되면은 후손들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라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나 후손들에 대한 책임감. 어제 미국인들의 고단한 삶 중산층 이하를 다룰 때 미국에 계시는 그런 교포분께서 이 흑인들 가운데 한 70% 정도가 싱글맘 그러니까 이혼을 한 그런 경우다. 그런 글을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대체로 여러분들 흑인들 가운데서 결손 과정이 많은 거죠. 결손 과정이 많은데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도 결손 과정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남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결혼했으면은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식들에게 여러분들 커갈 동안에 여러분들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그 책임감이 연장이 되면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식을 넘어 가지고 후세들에 대한 책임감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서 가장 개탄하는 것은 한국에서 이른바 신문이나 방송사에 얼굴이 좀 알려진 사람들이 너무나 비겁하고 후손들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저 인간들은 짐승도 아닌데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저렇게 책임감이 없을까. 나는 책임감이 없는 남자들은 그냥 거의 검수 수준으로 다루니까 검수들을 공병호 TV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인을 일체 다루지 않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 책임감이 있으려면 사람의 건면, 성실, 집중, 도전, 양심 이런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사라지게 되면은 다른 많은 덕목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택한 체제 선택이 세월을 넘어가지고 여러분들 100여 년 가까이도 지금 저 북한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뭐죠 비밀리 돈 대 가지고 핵무기 개발하고 그 사람들도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예수교가 전해진 지가 여러분들 아주 오래된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악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도 여러분들 유전자가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이응준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로당 박헌영의 최후를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생각을 일으키는 글입니다. 1953년 8월 7일 나는 평양거리에 서 있었고 오늘 박헌영 등 남로당계 10인의 숙청이 공식 발표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노동당은 이제 사실상 북조선 계열만 남게 됐다. 러시아 계열 그다음에 뭐 중국의 연안파 계열 다 이런 숙청하고 마지막으로 남로당 계열까지 숙청한 겁니다. 박헌영은 남로당의 우두머리이자 북한의 초대 내각 부수상 겸 초대 외무상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김일성과 함께 소련의 승인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6.25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본인이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뭐 그냥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은 블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기원 같은 수정주의 이론에 의해 남한 운동권 내에서 북침설, 남침 유도설, 자연 발생상 등으로 왜곡돼 왔지만 소련 해체 뒤에 소련 기밀 문서 공개로 인해 명백해졌다. 블루스 커밍스 이후에 여러분들 이런 남침 유도설 북침설 이런 것을 믿는 걸 보면은 인간이 짐승보다 이런 못한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완전히 저는 기대를 다 저버린 겁니다. 짐승보다 못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도 노력은 하겠지만 그냥 알아서 해라 이야기죠. 역사 전반에 특히 냉전 시대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료가 등장해 이전의 거짓들이 한 방에 일소된 사례는 차고 넘친다.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역사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경제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정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전부가 거짓말이 여러분들 합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거짓말 진실함만 되찾더라도 나라 일에 이러면 한 9할 정도는 해결이 될 겁니다.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지식인들이나 엘리트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겉멋이 들어가지고 세상을 관통하는 본질을 핵심을 놓치게 되면 엉뚱한 곳으로 빠지게 된다. 해방 전후에 일본을 가서 공부한 사람들의 좌익계통의 사상에 많이 빠진 것이 본질을 못 본 거잖아요. 핵심을. 인간이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권력이 독점되면 부패하게 되고 경제는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할 수 없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놓친 거지 않습니까? 인간이 교화를 하더라도 개가천선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이 본래 이러면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뭐죠? 미화해 가지고 결국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쪽으로 민족을 끌어가기로 결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저 억압적인 체제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 억압적인 체제하고 계속 손을 잡지 않습니까? 악수하고.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 악한 세력들하고 계속 손을 잡았고 여러분들 뭐죠? 핵무기를 개발해 주고 관광산업을 융성시켜 주고 뒷돈을 대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정말 악합니다. 너무너무 악한 거죠.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본인은 죽고 나면 그만인데 박헌영의 주요 죄목에는 미제국주의 간첩 외에 인민군이 남침을 하면 남한 지역의 남노당원들과 민중이 폭동을 일으키려거든 호언장담이 정반대로 드러난 것도 있었다. 그 사람들 전쟁 일으킬 때 박헌영이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믿었던 거죠. 남한에서는 1949년 4월 27일 날 농지계획위에 국회를 통과했고 1950년 4월 15일 아직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대통령 특별령으로 농민들에게 농지가 전격 분배됐고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성공적인 토지계획이 남한 민중들에게 대한민국과 그 체제를 지킬 이유를 주었다. 구군이 있었던 겁니다. 농민들이 토지를 여러분들 불화받고 총을 들고 여러분 자기 토지를 지킬 수 있는 한민족 5,000년 역사에 자기 수중의 토지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총을 들고 싸운 겁니다. 북한은 1946년 3월 단 25일 만에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인민 전체를 소장농화했고 1958년 집단농장을 고착시켰다. 지금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나미비아라든지 모잠비크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우남 이승만이 이끌었던 농지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걸출한 성과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농지계획이 이런 데 실시가 안 됐으면 6.25 전쟁의 전세가 어떻게 기울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이 작가분 말씀처럼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성공적인 토지계획이 6.25 전쟁 바로 전에 거의 완결이 된 겁니다. 북한은 1946년 3월 단 25일 만에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인민 전체를 소장농화했고 이때 여러분들 시대 변화를 읽고 38선을 넘었던 사람들은 자신과 후손들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일제시대 또 우리가 살아남았는데 뭐 북한이라고 다르겠냐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들은 38선을 넘지 못했고 그냥 후손들이 전부 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가장의 선택이라든지 지도자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북한에서 여러분들 주주로 있다가 부모님들이 일제 치하도 살아남은데 김일성 치하에서는 뭐 별일 있겠냐 이렇게 판단해가 가족 전부가 여러분들 고초를 당한 그런 분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한참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김형석 교수 같은 분들은 그렇게 판단한 거죠. 아이고 이 체제가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 판단 하나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진 거죠.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성공적 토지 계획이 남한 민중에게 대한민국과 그 체제를 지킬 이유를 주었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총을 들고 체제를 지킬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은 1946년 3월 단 25일 만에 무상분배로 인민 전체를 소장농화했고 당시 체제 변혁의 핵심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38선을 넘었다. 일제시대도 잘 살아남았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후손들을 전부
악의 수렁텅이로 밀어넣고 말았다. 사람의 판단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공병호 TV는 다른 여러분 유튜브 방송과 달리 여러분의 판단을 돕는데 소음 속을 관통하는 데 도움을 줄 걸로 제가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이 간단한 판단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들 달라진 겁니다. 인생이. 지킬 만한 체제인가 아닌가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뭐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체제를 지킬 만한 체제인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철학적인 이런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실존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북한 강제 수용소를 탈출해 중국 국경을 헤매는 한 젊은 여인이 이렇게 울부짖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북한에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박헌영은 자기 선택의 결과 속으로 타인들을 몰아넣고 말았다. 2000년생 그 여인은 1900년생인 박헌영이 믿었던 정의 때문에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고 역사적으로 참 좋은 사례네요 공 박사님 이렇게 생각하고 웃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공병호가 여러분들 그냥 시간이 남아서 박헌영 사례를 소개하겠습니까? 사람들아 정신 차리라 이야기죠. 박헌영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여러분들 판단 속으로 그 당대 사람들과 후손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 불구덩이로 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1900년생인 박헌영의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2000년생인 북한에서 태어난 여러분들 젊은 여인이 울부짖게 된 겁니다. 이 기막힌 현실입니다. 그 악한 세력과 손을 잡아 여러분들 권력을 유지하고 핵개발을 도왔던 인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추앙받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악한 겁니다. 북한도 악하지만 남한도 진짜 악한 겁니다.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이것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일은 정말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다. 체제가 바꾸고 나면 그 체제를 떠나지 않는 한 체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별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익숙하다. 나는 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그 체제를 바꾸는 것이 원위치시키는 것이 10배 20배 100배 여러분들 비용이 더 드는 거죠. 그러나 체제가 여러분들 공유제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미국 방위 청구서 건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전 세계의 태세 배치와 관련해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미 국방부의 정책 차관 콜비 국방차관의 이야기가 오늘 보도가 됐네요. 한국이 대북 방어 주도를 해라. 결국 날아오는 미국의 방위 청구서 한미 아마 정상회담을 앞두고 콜비 차관이 한국이 아마 차관급하고 이렇게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다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일종의 의전이니까 그 전에 이제 조율을 하는 겁니다. 한국이 국방비 부담을 얼마나 하고 전략 자산을 얼마를 사고 이런 부분들을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오늘 보도가 됐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전략 설계자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의 정책 차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북한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방위비 부담을 더 하라는 거죠. 콜비 차관은 한미 국방장관 간 첫
전화통화 이후에 SNS에 글을 올려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강력한 대북 방어를 더욱 주도하는 의지가 있고 방위비 지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어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첫 번째에 주한미군 주둔비를 얼마만큼 더 한국이 부담할 거냐. 두 번째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지금 현재 한 3%대에서 얼마를 더 올릴 거냐. 세 번째 인도 태평양 지역 내에서 영내 분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유용성을 한국 정부가 동의하겠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남중국해 자유항해 작전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보조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은 강력한 대북 방어를 더욱 주도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방위비 지출에 대해도 지속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자국 국방비를 줄이고 동맹국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할 수 있는 미국 구상에 일부 호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협조하는 대신에 한국군은 양안 갈등 등 영내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식으로 조율이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데 공병호 TV를 그렇게 보고도 선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글을 필요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다시 하기 바랍니다. 내가 꼭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에 2시간 정도를 방송을 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대학 교육들 다 어떻게 받았는지 여기 이제 이 차관을 언더 세크리터리라고 표현하네요. 언더 세크리터리. 국방부의 언더 세크리터리 엘브리지 콜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미 국방부와 한국의 국방부가 매우 생산적인 그런 전화 통화를 어제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이 북한에 맞설 수 있는 강한 국방력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조금만 계시죠. 또 인정을 받으라고 하니까 조금만 계시 보시죠. 조금만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콜비가 올린 두 건의 SNS 내용이거든요. 이제 한국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한번 번역을 한 내용은 이게 미 국방부 장관과 한국 국방부 장관은 어제 매우 생산적인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대북 방어에서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데 있어 모범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대한민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유된 위협에 대해서 방어할 준비가 된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보장하기에 서울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국이 분담을 좀 더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아마 이제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권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의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뉘앙스를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뉘앙스를 어떻게 보냐라는 부분을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이 한번 보시죠. 한국의 국방 역할 확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 콜비 차관의 트윗은 한국이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국방에 나서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것을 모범적인 역할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국방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그 영어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영어의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 겁니다. 동명 현대화 및 전략적 지속 가능성, 동명을 현대화하고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구축해야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재의 군사적 협력을 넘어서 변화하는 아태 지역의 지역 안보 환경에 맞춰서 동맹의 구조와 역할을 재정비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요약하면은 이번 콜비 차관의 트윗은 미국이 한국의 국방력 강화 및 국방비 정액에 만족하고 앞으로도 한국이 한미동맹 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 측의 의사나 이런 부분이 한국에 전달됐고 한국 측이 상당 부분 수용했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 평면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우호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이렇게 보는데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영어 뉘앙스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그 체크한 결과는 미국 측의 요구가 있었고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서 한국 측의 하답이 국방비 정액이라든지 주한미군 주둔비 정액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양보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오늘 생각이 반듯해야 되죠. 생각이 좁고 짧으면은 어려움은 잘못된 판단을 낳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오늘 조선일보에 젊은 분이 글을 쓴 겁니다. 2030 프라자에 아마 영국에서도 공부하고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한 싱크탱크의 펠로로 일하고 있는 아주 젊은 분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라고요.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쓴 겁니다.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 대해보지 않은 젊은 분 이야기지만 이 젊은 분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한 겁니다. 젊은 분이. 우리처럼 이제 때가 좀 많이 안 묻은 분이지 않습니까? 젊은 분이니까. 젊은 분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굉장히 귀한 이야기가 들어있네요. 이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유라시아 펠로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같은 걸 다 마치고 이렇게 펠로, 미국의 싱크탱크의 펠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앞부분은 이제 게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잠시 서두는 생략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국은 종종 부와 권력을 연상시키지만 제국이라고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현지 영국인 친구들이 하던 농담이 있습니다. 대영 제국이랍시고 남의 나라에서 온갖 향신료와 재료를 빼앗아 왔는데 음식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거야. 대영 제국의 유산은 치킨 티카 마살라가 아니라 생선과 감자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영국 음식이 맛이 없죠.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한 겁니다. 미국 친구들이 묘사하는 제국은 늘 사악한 집단이었습니다. 제국은 곧 피지배층의 피와 눈물로 발전한 불의의 화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도 여러분들 보도하게 될 공병호의 역사 스페셜 8번째도 포르투갈 제국사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중들의 생활은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역시 한 가지는 대체로 동의한다. 제국의 평창과 근대화 산업화는 분리할 수 없다. 제국이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세계는 분명히 바뀌었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다. 제국이 만든 세계다. 역사는 그렇게 복잡하다. 흘러가는 거니까. 자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국 시위 시대가 여러분들 풍미하던 시대 그 당대를 살았던 사람은 제국주의 하에서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일본이란 나라가 조선을 침략하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아름답거나 정의로운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 제국주의 시대의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침략할 수 있는 대상인 거죠. 서구가 아프리카를 침략해서 갈기갈기 찢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물을 좀 흘러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필어가는 겁니다. 미국인 친구들하고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뭐 옳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제국 역사의 한 페이지로 역사가 다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예.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근 발언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국적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의식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뒤따른 처방입니다. 미국을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로 본 공격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에서 내가 참 철없는 이야기다. 말이란 것이 이런 총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있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 젊은 분이 홍태화 씨가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렇게 미국 친구들이 반응이 뭔가 하니까 그런 제국주의 시각이 아니고 그게 제국주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이 14번째 이름 주로 여기니까 아니 그게 제국주의지 제국주의 시각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란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30대에 일본 전문가다라고 이러면 교류하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니까 일본은 제국을 경영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 문제를 넓게 생각하는 훈련이 돼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30대 초중반에 일본 전문가들하고 여러분들 만나서 논의를 할 때 항상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만 보는 게 아니고 동북과 전체의 시각이나 관점이나 환경 변화에서 자국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국을 경험해 본 그런 나라의 식자층들은 이렇게 넓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구나. 그러니까 한민족은 제국을 경험해 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사고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때 느꼈는데 수십 년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국제 정치에서 제국을 운영해 본 나라와 그렇지 못한 국가들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제국을 운영해 본 나라가 세계를 더 넓고 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라 밖, 지역 밖의 일을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일도 적습니다. 세계 지도를 하나의 체스판으로 보는 실력만큼은 탁월합니다. 제국을 운영해 본 나라에는 지정학이 이론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일본은 한반도 문제를 볼 때 자국 중심으로만 보지 않고 동북과 아시아 세계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하는 식자층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이게 제국을 경험해 본 나라의 식자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신을 많이 다루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쪽으로 방송을 하기로 결심한 것은 지금 제국 역사를 여러분들 공병호 역사 스페셜을 통해서 이런 토요일마다 방송하는 것도 시야를 좀 더 넓히는데 지금 공중파들이 전혀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아마 젊은 홍태하 씨가 국제정치학 같은 걸 한 모양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죠. 미국을 한국의 자치단체로 봐야 된다는 신기한 발상보다는 대만 해협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이재명 씨의 인식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제국적 마인드를 향한 첫걸음일 겁니다. 제국이란 개념 자체가 구역과 지역 간의 연계성을 내포합니다. 게임 문명에서 그렇듯이 엿 문명에서 유닛을 생산하면 내 문명도 분주해집니다.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제가 그런 걸 느낀 겁니다.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국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는 데 익숙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전부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게 세세한 것이 그냥 뭐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사고의 폭과 깊이가 그렇게 좁은 겁니다. 그거를 한계를 알고 공부를 하고 시야와 안목을 넓히고 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 이야기 국제정치학을 하고 아마 영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싱크탱크 이런 있는 젊은 분이 하는 이야기 제국을 운영해 본 나라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의 사유의 폭과 깊이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보시면은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을 14번째 주로 삼는다. 그건 어마어마하게 말 실수인 거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대로 투영된 겁니다. 그건 제국적 사고가 아니고 그냥 제국주의라고 미국 친구들이 하더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답답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젊은 분이 아주 쓴 글 참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더라도 이게 젊은 분들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된 거죠.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국제정치에 제국을 운영해 본 나라, 제국을 운영해 보지 않은 나라, 체스판처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장 위구르 사태가 터지게 되면은 항상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가장 적극적으로 영국이 발언을 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한국은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중파 같은 데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변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안목도 좀 넓혀지고 시야도 여러분들 더 확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인도가 이제 50% 두들겨 맞은 겁니다. 기존 관세 25%에서